임영환의 한국사 강의. 오늘의 주제는 고구려의 정복왕, 광개토대왕. 광개토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광개토왕 정복전쟁의 배경,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군대, 2부는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랑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명칭, 조선식으로 말하면 이제 시호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강상 광개토 평안 호태왕이죠. 이 시호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업적, 성격, 위대함을 이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조선시대 국왕들 같으면 보통 뭐 충렬, 효성, 위덕 이래서 뭐 그러니까 좀 추상화되게 멋있게 했습니다.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성덕을 베풀고 국가 군대는 부강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인데,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옛날 분이라 그런지 좀 소박합니다. 국강상이라는 건 보통 광개토왕을 매장 무덤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 같고, 광개토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열어서 넓히고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 위대하고 위대한 대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위대한 정복왕이라는 의미죠. 평생을 전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참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쳐서 내 땅을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내 주변에 적이 있다면 걔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우리가 평안한 거다. 이런 시대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가 고국 양왕이고 그 고국 양왕의 앞선 왕이 형이었던 소수림왕입니다. 근데 이 고구려 왕들의 명칭, 소수림왕, 고국 양왕, 이거는 대개 그 사람의 능을 매장한 지역명입니다. 소수림왕은 소수림, 뭔가 무슨 숲이겠죠. 이게 한자로 써서 그런데 하여간 무슨 숲에다가 매장, 능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수림왕인 거죠. 그러면 이 이전에는 왜 능이 있는 지역명을 붙이느냐? 이건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그 일종의 영지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산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덤을 쓰고 거기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게 이 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심지어는 그 능 아래 보이는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게 무덤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토지 분쟁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왕들의 능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곧 자기의 영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왜 왕이 고구려의 왕인데 뭐 소수림 왕이다, 고국양 왕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내가 천안 왕이다, 뭐 부산 왕이다, 강릉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이전에 그 부족 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으로 말하면 어떤 영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이 있던 시대의 관행이나 관습이 아닌가. 프랑스란 나라 이름도 사실은 프랑스라는 지역의 영지의 영주가 그 봉건 연합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국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고구려 사회가 그런 영지까지는 아니래도 아무튼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자기 소유지가 있고 땅이 있고 봉건 영주 같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딱 광개토 대왕 때부터는 앞에 국강상이라는 그 자리가 붙기는 했지만 광개토 평안 호태왕이다. 이것은 나는 전체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는 왕이다. 확실히 왕의 위상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부족의 왕,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왕이다.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면 영토를 넓혔다만 의미를 보게 되는데,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은 단순히 고구려의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거대 국가가 되면서 국가의 질과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의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역사적 배경과 군사적 배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개토 왕의 큰아버지가 소스림 왕입니다. 소스림 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대 국가 정비가 이루어지죠.
소수림왕의 동생이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소수림왕이 했던 고대 국가 체제의 정비가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을 추진하는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인간이든 국가든 결국 시련과 극복을 통해서 그리고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그러면 뭔가 기업이 야 이번에 우리가 투자 좀 하자, 돈 좀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발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의 발전에도 시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 체제 정비라는 게 그냥 만들고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체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율령제를 만들었다. 뭐 이제는 전에는 주먹으로 두드려 패다가 어, 이제는 법에 의해서 법치를 하게 됐구나. 이제 우아하게 발전했구나.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부족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령 체제라는 건 여러 지역에 있는 어떤 다른 관행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다들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소금값이 비싸. 저쪽은 소금값이 싸. 국가에서 만약 소금값을 정한다면 양쪽이 다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은 손해를 좀 봐야지. 대신에 이쪽은 꿀의 산지야. 그러면 또 이런 게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하게 내 마음에 드는 그 율령이란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럼 왜 하니? 이렇게 해 지금 이 정도를 희생을 해야 우리가 이 다음 단계 앞으로 올 미래와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 즉 미래 투자라는 건 절대로 남는 것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혁을 하기가 힘들고 편안한 국가가 개혁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역전과 역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항상 잘 나가는 국가가 잘 나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가다가 꺾어지고 패하기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돼서 어떤 나라에 사라지거나 영원히 쭈그러들지만 또 어떤 나라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결국 오늘날까지 선진국으로 살고 있는 나라, 잘 살고 있는 나라는 가만히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고구려가 제일 먼저 국가체제를 정비했던 것도 그 지형적으로 고구려가 주변에 중국부터 주변에 이민족들이 많고 계속 싸우고 생존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반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광개토왕 시절의 고구려 군대를 정확히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안악삼호분입니다. 이 안악삼호분은 서기 357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 때 조성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 안에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고 이 사람이 중국 연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고 357년에 여기 매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또 중국인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빠가지고 북한에서는 이게 고국 원앙 무덤이라고 한다는데 근데 세상에 왕릉 안에 누가 여기 무덤을 주인은 누구라고 써놓겠어요. 그런데 이 무덤 안에 고구려 군대의 행렬도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왜 중국 관리가 망명했는데 고구려 군대 행렬도가 있느냐? 이거 혹시 중국 군대 아니냐? 뭐 그럴 리는 없죠. 거기 있는 복장이나 등등을 보면 고구려 군대가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구려에 활동하면서 고구려의 군대의 행렬도를 그려넣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행렬도를 분석한 거는 옛날에 뭐 역사 스페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제 나름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병정이 나와요. 첫 번째가 중장기병 나옵니다.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사도 완전 무장하고 말도 마갑을 세운 완전한 중장기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병이라고 볼 만한 게 좀 없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장기병하고 경기병이 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따로 있기도 해요. 중장기병의 보조병으로 보통 중장기병 되면 말을 최소 3마리 사실은 거의 5마리 정도 끌고 와야 되고 말 5마리를 끌고 오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말 보살피고 같이 타고 이런 보조 인원 하인들도 몇 명씩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보조병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병도 있지만은
중장 기병도 전투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무기를 들고 다양한 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고의 무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전투에서는 야, 이번에는 무장을 가볍게 하고 활로 주변을 돌면서 원거리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옷을 벗어서 그렇게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병하고 경기병이 반드시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기병의 보조병 하인 역할을 하는 경기병들은 이 퍼레이드에서는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퍼레이드 할 때 누가 그런 애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그림 속에 숨어 있고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충분히 다 아니까 이렇게 한 거죠.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할 때 전차가 지나가면 그거 저 뒤에 행군하지 않아도 정비병 뭐 지원 부대가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보병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빨간 방패를 든 부대가 앞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붉은색에다가 조금 짧고 약간 둥근 형태예요. 그 뒤에 보면 좁고 길쭉한 방패를 든 보병 두 종류의 보병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길쭉한 방패는 아마도 이렇게 일렬로 해서 탁 세우면 나무 울타리처럼 쫙 키높이로 정렬되는 이런 방벽을 만드는 방패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보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궁병이나 기병이나 엄호가 필요한 부대 앞에 방병을 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방패는 뭐 이렇게 일렬로 창을 쥐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뭔가 움직임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빨간 방패를 든 보병들을 보면은 방패 길이가 좀 짧단 말이죠. 이것은 확실히 창이든 칼이든 백병전을 하기에 유리한, 그러니까 보다 공격적인 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방패가 빨간색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데 이처럼 공격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좀 부대가 잘 싸워야 되고 뭔가 정예부대, 그러니까 빨간색 들어가는 건 항상 두 가지더라고. 정예부대든가 아니면 공격적인 부대죠. 근데 원래 정예부대라는 게 공격 능력이 강한 부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의 방패가 좀 짧고 둥근 형태다. 그 다음에 윗줄에 보면은 똑같이 긴 방패를 든 대형들이 있는데 조금 글쎄 색감이라든가 이게 약간 달라요. 이게 변색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느낌이 다른 거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대 국가라는 거는 지역을 부체제 또는 지역의 영주나 이런 지역 단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통일체로 만드는 건데 아직 그걸 완전히 녹여서 하나의 통일체로 만든 게 아니라 지역성을 간직한 상태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갑옷이라든가 이런 무장의 표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행렬도에 나온 군대가 어느 정도의 집단을 모은 군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장이나 이런 장비나 대형들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안에 약간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어떤 부체제가 가진 독자성과 집권적인 통일성이 아직 결합해 나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적어도 무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일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제작하는 공장이나 집단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병과 보병의 공통점을 들자면 이들이 장착하는 무기가 대개가 창보다는 극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극이라는 거는 이제 창과 갈고리 창을 겸하는 건데 갈고리 창은 항상 대기병용 무기로 유효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만주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병 전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병이고 보병이고 극을 기본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궁수들이 보이는데 궁수들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왜? 이 화살이라는 건 결국 같이 쏘게 되니까 궁수들도 노출이 되고 궁수들은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긴 방패든 방벽 뒤에서 이제 곡사로 쐈겠지만은 어쨌든 궁수도 화살끼리 싸워야 되니까 방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투구는 왜 안 쓰냐? 투구를 쓰면 이게 눈이 가려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 철모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진짜 철모 쏘면 굉장히 불편해서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굴르고 탁 엎어져도 총 쏘고 이거 안 됩니다.
저도 훈련소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탁 엎드려갖고 착 폼을 한번 잡아봤는데 그 순간에 철모가 눈앞에 쿡 떨어지면서 안 보여.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반팔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궁수들은 투구를 안 쓰고 반팔 갑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도끼를 든 병사들입니다. 이 도끼 든 사람들은 전혀 갑옷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도끼만 들고 있습니다. 딱 봐도 노역부대라는 인상이 딱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쟤들은 좀 2급 부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사실 한국 고대전쟁사에서 이 안악사무무 관련된 그 글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빠졌던 게 이 도부수 얘기를 할 때 이 도부수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공병이다. 이제 뭐 목책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썼는데 요 얘기를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병대의 존재라는 겁니다. 조직적인 공병대의 존재. 이게 왜 중요하냐? 정복군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다양한 병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종류의 군대를 갖춰야 그런 전술적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흔히 놓치는 간과하는 병종이 공병입니다. 정복군대는 조직화된 공병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수많은 산과 도로 다른 지형을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끌고 사람이 걸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놔야 되고 진흙탕에는 이게 뭐랄까 어떤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공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전쟁사를 봐도 세계 최초의 정복군대는 결국 강력한 공병이 있어야 돼요. 왜? 숲을 개척하고 바위를 산을 뚫고 군대라는 건 결국 남보다 빨리 움직이거나 적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길을 개척하기 위해선 유능한 공병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좌우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복군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들이 절대로 간과하는 게 전문화된 공병대다. 고구려 군대는 이거를 갖추고 있더라. 특히 공병대가 또 중요한 게 공성전, 옛날 전쟁에는 시한이 있는데 공성전을 빨리 해야 정복 영토를 넓힐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성구도 제작하고 뭐 방어하기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래서 공병대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정복군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권이다. 두 번째, 표준화되어 있다. 세 번째, 표준화된 속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를 모아서 하나의 표준화된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의 군대가 360도 방향으로 정복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